대한민국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세계 50 개국 방산 기자 3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사우디와 UAE 두 나라의 하늘을 지켜낸 직후였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예상했어요. 수출 확대, 계약 발표, 승전보. 그런데 한국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날아오는 죽음을 막을 뿐입니다. 저희는 평화 수출국입니다. 이것은 그 사막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누구 편이야? 이란 놈들이 물었습니다. 사우디도 물었습니다. 미국도 물었습니다. 아무도 답을 듣지 못했어요. 대신 미사일만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나세르 알카흐타니, 사우디 왕립 방공사령부 리야드 북부기지 작전실장입니다. 중령. 26년간 이 하늘을 지켜왔어요. 미국 텍사스 포트블리스에서 패트리어트 운용 교육을 받았습니다. 영어가 아랍어보다 편한 남자예요. 미국을 믿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것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사우디 방공망이 17분 만에 박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야드 북부 방공기지 지하 통제실에서 얼굴에 박힌 콘크리트 파편을 뽑을 겨를도 없이 바닥에 처박혀 있었어요. 천장 배관이 터지면서 뜨거운 증기가 쏟아졌습니다. 등이 되었어요. 군복 사이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게 느껴졌지만 그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어서 콘솔까지 갔어요. 무릎뼈가 깨진 타일 위를 지날 때마다 유리 가루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스크린이 살아 있었습니다. 녹색 불빛, 클리어. 이상 없음. 밖에서는 석유시설이 불타고 있는데 이 미국산 쇠덩이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제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방향에서 기어든 것들은 자폭 드론 18대와 적어도 순항미사일 3발이었어요. 드론은 지면을 핥듯이 낮게 날았습니다. 자동차보다 느리게, 체온보다 차가운 플라스틱 몸통으로. 패트리어트는 하늘 꼭대기에서 마하 단위로 떨어지는 뜨겁고 빠른 것들을 잡도록 만들어진 체계였어요. 모래 위를 기어오는 싸구려 깡통은 레이더 아래로 슬그머니 빠져들어왔고 이 비싼 방패는 그걸 적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7분이었어요. 첫 번째 폭발부터 마지막 화염까지 세계 최대 석유시설이 17분 만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작전실이 지옥이었어요. 경보음이 12개 콘솔에서 동시에 울렸습니다. 연기와 먼지가 뒤엉켜 3m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제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 구역 수동 요격 전환, 자동 시스템 버려, 목이 찢어지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부하들이 흔들리는 다리로 자리에 매달렸어요. 수동 조준 레이더를 끌어올리려는 손가락들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6년간 미국제 자동 시스템에만 기대온 대가였어요. 수동 조작 훈련은 연례 평가에서도 늘 뒷전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진이 가슴을 치며 장담했으니까요. 이 시스템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자국 기술에 거는 그 오만한 자부심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어요. 콘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스템 강제 재부팅. 화면이 한번 꺼졌다 켜졌어요. 에러 창이 떴습니다. 시스템 권한 제한. 현장 수동 전환에 본국 기술진 승인 필요. 영어였어요. 워싱턴에 본사를 둔 미국 방산 기업의 영어. 제 나라 하늘을 지키는 장비인데 최종 권한은 1000km 밖 미국 본사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워싱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승인 버튼을 눌러줘야만 이 방패가 작동하는 구조였어요.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손등 가죽이 터졌어요. 피가 키보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화면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영어 글씨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제실 뒤쪽 방폭문이 벌컥 열렸어요. 더글러스 펜턴, 미국 컨스텔레이션 디펜스 중동 총괄 부사장, 워싱턴에서 이 기지에 상주하며 억대 연봉을 받아 챙기던 자였습니다. 양복 위에 방탄복을 껴입고 있었어요. VIP 벙커로 향하는 걸음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기술자 4명도 마찬가지였어요. 노트북 가방을 짊어지고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펜턴, 시스템을 복구시켜. 더글러스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그 눈에는 공포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 몫의 손익을 따지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중령. 이건 이란의 미등록 변칙 주파수 공격이에요. 계약서 제14조 면책 조항 해당 사안입니다.
우리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매뉴얼 한 권을 콘솔 위에 턱 던졌어요. 2000페이지짜리 영문 계약서였습니다. 읽어봤자 이해할 수 없는 미국식 법률 영어로 꽉 차 있었어요. 수천억 원을 내고 무기를 사면서도 정작 그 무기의 생사여탈권은 우리 손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만 몰랐을 뿐이죠. 네 번째 폭발이 천장의 형광등을 박살냈습니다. 유리 가루가 눈처럼 흩날렸어요. 그 속에서 더글러스의 뒷모습이 방폭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피가 바닥에 고이는 순간 미국에서 온 자들은 제 눈앞에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밖은 더 처참했습니다. 안테나 철탑이기가 불타고 있었어요. 활주로에 들어온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부하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다녔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어요. 매캐한 화약 냄새와 탄쇠가루 냄새가 뒤엉켜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갈렸습니다. 비명이 철탑 방향에서 들려왔어요. 하심이었습니다. 21살. 이 기지의 최연소 레이더 관제병. 군사학교 출신도 아닌 일반 징집병이었어요.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독학으로 뜯어볼 만큼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직접 뽑아 키운 아이. 3년간 밥을 같이 먹고 새벽 훈련을 같이 뛴 제 막내였어요. 그 아이가 공구통을 움켜쥔 채 불타는 안테나 철탑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냉각 라인을 수동으로 차단하면 레이더 한 기라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겠죠. 미국 기술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억대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이 매뉴얼대로 처리했어야 할 작업을. 21살 현지 징집병이 맨손에 공구통 하나 들고 뛰쳐나간 겁니다. 하심, 내려와, 명령이다. 제 고함은 폭발음에 묻혔습니다. 하심이 철탑 중간쯤에서 냉각 밸브에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이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섬광이 먼저였어요. 자폭 드론 한 대가 철탑 상단에 직격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가 하심의 몸을 허공으로 날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의 왼팔이 어깨째 찢겨나가는 장면을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서 봐야만 했습니다. 하심이 모래바닥에 추락했어요. 뛰었습니다. 어떻게 뛰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무너진 철골 사이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심이 거기 있었어요. 눈은 떠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 아래가 없었어요. 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피가 모래를 적시며 검게 퍼져나갔어요. 하심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피가 제 군복을 적셨어요. 뜨거웠습니다. 사람의 피가 이렇게 뜨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하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귀를 갖다 댔습니다. 숨소리만 새어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드론 편대의 붉은 전멸등이 별처럼 흩어져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리야드 시내 방향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북서쪽 12km. 구광전용병원, 중환자실 3층. 산소 호흡기에 연결된 제 6살 딸 사라가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늦둥이였어요. 아내가 43에 겨우 얻은 아이.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태어나 2번의 수술을 견딘 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병문안 갔을 때 산소 마스크 너머로 웃으며 제 검지를 꼭 쥐었던 그 작은 소리가 터졌어요. 제 목구멍에서. 말이 아니었습니다. 26년을 군인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낸 적 없는 소리였어요. 제 팔 안에서 하심의 의식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12km 밖에서 제 딸이 숨 쉬고 있었어요. 붉은 전멸등들이 그 아이에게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차라리 밝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햇살 아래 전부 드러났거든요. 활주로는 드론 파편에 갈려 쟁기로밭을 판 것처럼 뒤집혀 있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 3기 중 2기가 뿌리째 꺾여 모래 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남은 한 기도 상단이 까맣게 녹아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야전 텐트에 하심이 누워 있었습니다. 밤새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찢겨나간 왼팔 절단면에 응급지혈대가 감겨 있었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붕대가 벌써 검붉게 젖어 있었어요. 사막의 50도 열기 속에서 제대로 된 소독 한 번 받지 못한 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됐어요. 사우디 방공망 17분 만에 무력화. 그 한 줄이 제26년 군 경력을 짓밟았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은 나라의 하늘이 싸구려 드론. 내 앞에서 종이장처럼 뚫렸다는 소식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치가 아니라 치욕이었습니다. 더글러스 펜턴이 아직 기지 안에 있었어요. 밤새 VIP 벙커에 숨어 있다가 폭격이 멎자 느긋하게 나타난 겁니다. 항복은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주름 하나 없었어요. 방탄복도 벗은 상태였습니다.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으니까요. 제 부하들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이 차는 양복 소매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양복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글러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미국 방산기업의 부사장이 사우디 군인에게 멱살을 잡힐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수천억 원을 처먹고 17분도 못 버티는 쓰레기를 팔아먹은 거냐? 더글러스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양복에 묻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탁탁 털어냈습니다. 제 부하들의 핏자국이 섞인 먼지를요. 그 동작이 능숙했어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자의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중령.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건 이란의 미등록 변칙 주파수 공격이에요. 우리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었어요. 어젯밤 도망치기 직전에 던지고 간 그 말. 2000페이지짜리 계약서에 적힌 면책 조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위험 수당이 아직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 기술 지원은 미결제 사안이 해소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어요. 제 부하들이 피를 쏟고 하심이 팔을 잃은 이 폐허에서 이 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돈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연합군 고문단이 더글러스의 면책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빠지면 자기들도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셈법이었겠죠. 예비 레이더의 전원 플러그를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제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방이라 불렀던 차들이 마지막 남은 방패의 숨통을 직접 끊어버린 겁니다. 야전 텐트로 갔습니다. 하심 곁에 현지 의무병 한 명이 다급히 다가가고 있었어요. 구급함을 열려는 찰나 뒤에서 거친 손이 의무병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더글러스였어요. 이 차가 텐트까지 따라온 겁니다. 잠깐. 그 구급함은 자산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더글러스가 의무병을 밀쳐냈습니다. 구급함 안에 지혈대, 항생제, 소독약을 하나하나 꺼내 자신의 검은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하심에게 쓸 약이었습니다. 팔을 잃고 썩어가는 21살 청년에게 쓸 약을 이 자는 자산이라며 빼앗고 있었어요. 미국 본사 자산 보호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지인 의료 지원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심이 신음했어요. 의식이 돌아온 건지 고통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글러스는 하심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피 묻은 거즈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구두 끝으로 밀어내며 지나갔습니다. 이 자에게 하심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전용 헬기가 기지 동쪽 공터에 내려앉았습니다. 더글러스가 가장 먼저 뛰어갔어요. 우리 병사들에게서 빼앗은 약이 든 검은 가방을 움켜쥔 채 헬기 착륙장까지 가는 길에 부상당한 현지 병사 한 명이 더글러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오른쪽 갈비뼈에 부목을 댄 어린 병사였습니다. 20살이 채 안 돼 보였어요. 주십시오. 더글러스가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군화 끝으로 병사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병사가 모래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더글러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헬기에 올라타며 양복 소매를 한 번 더 털었어요. 피와 먼지를 털어내는 동작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어요.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먼지를 뒤집었으며 저는 무너진 통제실로 돌아갔어요. 산산조각 난 콘솔이 거기 있었습니다. 녹색 불빛은 더 이상 켜져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올렸어요. 내리쳤습니다. 한 번, 콘솔 표면이 갈라졌습니다. 두 번, 플라스틱 파편이 튀었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손등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번졌습니다. 이 쇠덩이가 미웠어요. 이 쇠덩이를 판 놈들이 미웠어요. 이 쇠덩이를 믿었던 제가 가장 미웠습니다. 돈으로 산 가짜 우정은 첫 번째 미사일이 떨어지자마자 사막의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어요. 미국이 남긴 건 먹통이 된 기계와 두꺼운 면책 계약서뿐이었습니다. 제 부하들의 피와 하심의 팔과 이 나라의 자존심은 계약서 2000페이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피 묻은 주먹을 내려놓았습니다. 군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지갑이 잡혔습니다. 꺼냈어요. 안쪽 칸에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낡은 명함. 1년 전 서울 에이덱스 방산 전시회에서 받은 것이었어요. 받았다는 표현도 과분합니다. 한국 부스 앞을 지나가는데 투박한 인상의 남자가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어요.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부스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왜 한국 명함 따위를 지갑에 넣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마 버리기 귀찮았던 거겠죠. 그 명함이 지금 제 손에 있었습니다. 피에 젖은 채로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전화번호는 읽을 수 있었어요. LIGNX1 배악수 유도무기체계 수석 책임원. 무기였습니다. 위성 전화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번호를 찍을 때마다 미끄러졌습니다. 마른 피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시도에 신호음이 잡혔습니다. 한국과의 시차가 6시간. 그쪽은 토요일 새벽이었을 겁니다. 신호음이 4번 울렸어요. 끊어지면 어쩌나 가슴이 쪼그라들었습니다. 5번째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잠에서 막 깬 듯 쉰 목소리였어요. 저는 영어로 말해야 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26년 군 경력의 중령이 수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목구멍에 걸린 건 울음이었습니다. 배수석. 저는 사우디 방공사령부 나세르 알카흐타니입니다. 숨을 삼켰어요. 체면이라는 걸 버려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중령이 1년 전 명함 한 장 던져주듯 받아 구겨 넣었던 상대에게 매달려야 했어요. 하늘이 뚫렸으니까요. 제 힘으로는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 방공망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전부 먹통이에요. 이란이 또 올 겁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끝에 가서는 울먹임이 섞였습니다. 중령의 채통 같은 건 이미 모래바닥에 버렸어요. 수화기 넘어 2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2초가 20분처럼 길었어요. 배악수라는 사람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에서 덜 깬 느릿한 호흡이 짧고 단단한 호흡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마디였어요. 장황한 설명도 조건도 계약서 얘기도 없었습니다. 더글러스가 던지고 간 2000페이지짜리 면책 문구와 이 남자의 네 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화기를 쥔 채 콘솔에 이마를 박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올 수 있을까? 미국도 포기한 이 지옥의 이름도 잘 모르는 한국인이 반신반의가 아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배 수석이 전화를 끊자마자 경상북도 구미의 LIG 넥스원 공장에 비상이 걸렸어요.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공장은 비어 있었어요. 배 수석이 본사 대표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대표가 내린 명령은 단 한 줄이었어요. 전 라인 스톱. 주말 반납하고 천궁부터 찍어내. 수출 규정이고 서류 절차고 전부 무시한 특명이었습니다. 새벽잠을 자던 엔지니어들이 불려나왔어요. 가족과 주말을 보내던 기술자들이 공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기 시작했어요. 쇳가루와 용접 불꽃이 밤낮 없이 터졌습니다. 세계 방위 산업계의 상식으로는 천궁 포대를 실전 배치 수준으로 납품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렸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도 유럽의 어떤 시스템도 이 기한을 깨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매뉴얼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한국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36시간 만에 해냈어요. 그 사이 저는 기지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심 곁을 지켰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아이의 이마를 젖은 천으로 닦아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더글러스가 빼앗아 간 항생제 대신 물과 천 쪼가리가 전부였어요.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받았어요. 아이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잠들어 있다고. 아빠 언제 오냐고 자기 전에 물었다고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36시간이 지났습니다. 리야드 군사공항에 갈라진 활주로 위로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내려왔어요. 착륙 자체가 도박이었습니다. 바퀴에서 흙먼지가 폭발처럼 솟았어요.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화물칸 문이 열렸어요. 천궁 2포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리브색 위장 도색이 칠해진 거대한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이 뜨거워졌어요. 올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 올 줄은. 이틀 동안 울린 전화는 수백 통이었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싣고 날아온 건 이 비행기 한 대뿐이었어요. 수송기 트랩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대규모 기술 지원단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개의 소대쯤은 내릴 줄 알았어요. 기지 전체가 박살났으니까요. 5명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낡은 배낭을 맨 중년 남자가 선두에 섰어요. 뒤로 4명이 따랐습니다. 전투복이 아니었어요. 양복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막 뛰어나온 듯한 차림이었어요. 공항 한쪽에 대피해 있던 미국 잔류 기술자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고철팔러 온 자살 특공대냐? 영어로 내뱉는 조롱이 바람에 실려왔어요. 고작 5명이 깡통 미사일을 들고 미국이 포기한 기지를 살리겠다고? 그게 그들의 계산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조롱을 들었을 겁니다. 거리가 30m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가 어떤 반박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 방공의 작전실장이 무너진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틀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어요. 군복에 하심에 피가 마르지 않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서 쇳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손이 내려왔어요. 투박하고 갈라진 큰 손이었습니다. 30년간 미사일 쇠를 만져온 손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 손이 제 피 묻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손에 이끌려 몸이 올라왔습니다. 배악수 수석이었어요. 명함 속 이름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전시회에서 제가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만 김을 날아와 제 피 묻은 손을 잡아 일으키고 있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억양이었어요. 나중에 안 건데 경상도 사투리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남동쪽 지방말이라고. 거칠었지만 그 울림 속에 허튼 소리가 한 톨도 없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밥 얻어먹던 집 대문이 박살났는데 뒷짐지고 계산기 두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교 오마르가 옆에서 번역해줬어요. 한국에서 유학한 장교였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듣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더글러스가 던지고 간 2000페이지짜리 면책 계약서와 이 남자의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미국은 계약서를 던지고 떠났어요. 한국은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5명뿐이었지만 계약서는 한 장도 꺼내지 않았어요. 배 수석이 기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장비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하심이 누워있는 야전 텐트를 찾았어요. 40분 동안 하심의 곁에 쭈그려 앉아 상처를 들여다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찢겨나간 팔의 절단면을, 부풀어 오른 살을, 검붉게 젖은 붕대를 묵묵히 봤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왔을 때 제가 호텔 열쇠를 내밀었어요. 리야드 시내 특급 호텔 키였습니다. 배 수석. 호텔을 잡아뒀습니다. 쉬시면서 작업 계획을 세우십시오. 배 수석이 열쇠를 받았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번쩍이는 금색 키홀더였어요. 이 폐허에서 유일하게 깨끗한 물건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퉁겨 올렸어요. 금색 열쇠가 포물선을 그리며 모래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배 수석은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피냄새와 모래바람이 진동하는 야전 텐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잡니다. 정비기술 담당 최기철 직장이 배낭을 풀었습니다. 53세. 한국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배낭에서 나온 것들이 기이했습니다. 스패너와 니퍼 사이사이에 빨간 뚜껑이 달린 초록색 병이 여러 개 끼워져 있었어요. 분홍색 연고 튜브, 은박지에 쌓인 면발 덩어리, 공구함이 아니라 구호품 보따리 같았습니다. 최 직장이 하심의 침대 곁에 쭈그려 앉았어요. 빨간 뚜껑 병을 열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어요.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국 소주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술이었습니다. 최 직장은 그 술을 깨끗한 거제에 적셔 하심의 썩어가는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하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직장이 하심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꾹 눌러 고정시켰어요. 거칠었지만 정확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상처 구석구석을 소독해 나갔어요. 고름을 짜내고 죽은 살을 걷어내고 분홍색 연고를 두껍게 발랐습니다. 마데카솔이라는 한국 연고였어요. 더글러스가 자산이라며 빼앗아 간 수백만 원짜리 미제 구급 키트 대신 한국 아저씨의 배낭에서 나온 소주와 연고가 하심의 살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소독이 끝나자 최 직장이 은박지 봉지를 꺼냈어요. 반합 뚜껑에 물을 붓고 고체 연료에 불을 붙였습니다. 3분 뒤 얼큰한 냄새가 텐트 안에 퍼졌어요. 한국의 라면이었습니다. 하심에게 반합 뚜껑을 건넸어요. 하심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2모금, 3모금. 하심의 눈에서 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밤이 왔습니다. 배 수석이 본격적으로 시스템 연동 작업에 들어갔어요. 기지 외곽의 67세 퇴역 하사 파이살이 모래바닥에 손가락으로 바람기를 그렸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만드는 모래 회오리. 미국 AI가 분석하지 못한 레이더 사각지대를 글도 모르는 노인이 모래 그림 한 장으로 뚫어냈어요. 하심이 그 데이터를 한 손으로 키보드에 입력했습니다. 팔이 잘려나간 스무한 살 청년의 피 묻은 손가락이 미국 슈퍼컴퓨터가 긋지 못한 경계선을 한 줄 한 줄 덮어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란의 2차 공격이 왔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복합 공격. 1차 때보다 규모가 컸어요. 리야드 방향으로 빨간 점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라가 있는 병원 방향으로. 배 수석이 발사 콘솔 앞에서 한 발짝 물러났어요. 자리를 비워준 겁니다. 하심이 휠체어를 밀고 콘솔 앞에 섰습니다.
피 묻은 오른손이 발사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천궁이 발사됐습니다. 32발 일제 발사. 사막의 모래가 수십 미 높이로 들어 올려졌어요. 이란의 미사일이 한 발도 땅에 닿지 못한 채 하늘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라가 있는 병원 위로 떨어질 뻔했던 죽음이 한국이 만든 불꽃이 되어 공중에서 흩어졌어요. 사우디 하늘이 되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가 막히자 칼끝을 돌렸어요. 더 약한 곳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실에서 새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이번엔 아부다비였어요. 사우디에서 벌어진 일을 저는 뉴스로 봤습니다. 한국이 사우디를 지켰다고요?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칼리파 알자베르, UAE 방공사령부 알다프라 기지작전 차관입니다. 준장. 28년간 이 하늘 아래 있었어요. 사우디가 뚫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최신 버전이니까 사우디보다 낫다고 믿었어요. 그 자만이 무너지는 데는 사우디와 똑같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폭 드론이 먼저 왔어요. 페르시아만 쪽에서 모래바람을 타고 기어들어왔습니다. 레이더 아래를 긁듯이 낮게. 사우디 때와 같은 수법이었어요. 뒤이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드론으로 방공망을 분산시키고 그 틈에 진짜 주먹을 꽂아 넣는 복합 공격이었어요. 아부다비 연료 저장 구역에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공항 인근에서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졌어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내 기지의 안테나 철탑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통제실 천장에서 콘크리트 가루가 쏟아졌습니다. 그린을 봤어요. 녹색 불빛, 클리어, 이상 없음. 밖에서는 내 부하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미국산 장비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내 눈앞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어요. 수동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본사 승인 없이 수동 조작 불가. 같은 영어, 같은 구조, 같은 배신. 더글러스 팬턴이 이 기지에도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헬기 타고 도망친 뒤 UAE로 옮겨와 있었어요. 나중에 나세르 중령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 차는 사우디에서 약을 빼앗고 병사를 발로 걷어차고 면책 계약서를 던지고 떠났던 바로 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UAE 기지에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바꿔 입고 통제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더글러스가 방탄복을 껴입고 있었어요. 또 VIP 벙커로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팬턴, 차관, 계약서 제14조, 사우디 건과 동일한 면책 사안입니다. 계약 조건은 국가별로 동일해요. 같은 대사였어요. 사우디에서 나세르 중령에게 던졌던 그 말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제게 뱉은 겁니다. 이 자에게 사우디도 UAE도 구분이 없었어요. 돈을 내고 무기를 산 고객이라는 점만 같았고 면책 조건도 같았으니까요. 나라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피가 다른 건 이 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고문단도 똑같았어요. 사우디 때와 판박이었습니다. 예비 레이더 전원을 뽑았어요. 미국이 빠지면 자기들도 빠진다는 논리. 사우디에서 한 번 써먹은 공식을 UAE에서 또 써먹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가 헬기에 올라탔어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이번에도 양복 소매를 털었어요. 제 부하들의 피가 묻은 먼지를. 이번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야전 텐트에 라시드가 누워 있었어요. 25살. 통신 장교. 드론 파편의 오른팔과 얼굴 절반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붕대 사이로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더글러스가 사우디에서 했던 것처럼 이 기지에서도 구급함을 자산이라며 회수해 갔습니다. 남은 건 물과 천 쪼가리뿐이었어요.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UAE 국방부를 통해 한국방위사업청으로 연결됐어요. 사우디에서 천궁이 실전 배치됐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팀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엔지니어를 보내주십시오. 제발. 한국 측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엔지니어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우디에서 실전 데이터를 가슴팍에 품은 그 5명이 이미 수송기 위에 있었습니다. 사우디 요격이 끝나고 채 반나절도 쉬지 못한 채 한국 본사의 명령도 외교 채널의 공식 요청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란이 칼끝을 UAE로 돌렸다는 정보가 뜨자마자 배악수 수석이 직접 판단한 거였습니다. 사우디에서 성공했으니 끝이 아니었어요. 사우디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UAE에서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피가 흐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뒤 아부다비 군사공항에 갈라진 활주로 위로 수송기가 내려왔어요. 사우디 때와 같은 비행기, 같은 화물. 이번엔 천궁포대 3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트랩에서 내려온 건 같은 5명이었어요.
같은 기름때 작업복, 같은 낡은 배낭.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얼굴에 사오디, 사막의 모래가 아직 묻어 있었어요. 씻을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배악수 수석이 트랩을 내려와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그 얼굴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3일을 버티고 쉬지도 못한 채 비행기에 올라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작업복 소매에 누군가의 핏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우디 병사의 피인지 본인의 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들 사우디에서 왔다는 거요? 거기서도 이걸 겪고 또 여기로 온 겁니까? 배 수석이 제 눈을 봤어요. 한 박자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안 오면 누가 옵니까? 통역 장교 야세르가 옆에서 번역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장교였어요. 야세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호텔 키를 내밀었어요. 아부다비 시내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을 나세르 중령에게 전해 들었거든요. 호텔 키를 모래에 던져버렸다는 얘기를. 그래도 내밀어야 했습니다. 이 지옥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배 수석이 열쇠를 보더니 받지도 않았어요. 손을 뻗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번엔 던졌는데 이번엔 받을 시간도 아깝습니다. 등을 돌리고 야전 텐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피 냄새와 모래바람이 진동하는 그곳으로 나머지 4명이 아무 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가장 어린 엔지니어의 양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오다로 29살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들었어요. 정밀 용접기가 모래바람에 고장나자 이 청년이 맨손으로 납땜을 했다고. 머리카락 굵기의 케이블 선을 하나하나 맨살 감각으로 잡아야 했기 때문에 방열 장갑을 벗었다고. 500도짜리 인두를 맨손으로 쥐고 2시간을 버텼다고. 그래서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그 손으로 배낭끈을 아픔을 감추며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태운 살가죽 위에 붕대를 감은 채로 2번째 사막에 내린 겁니다. 최기철 직장이 라시드의 텐트로 곧장 갔어요. 사우디에서 하심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배낭을 풀었어요.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거즈에 적셔 라시드의 화상 부위를 소독했어요. 라시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직장이 이마를 꾹 눌러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 마데카소를 발랐어요. 3분 뒤 반합 뚜껑에 라면이 끓어올랐습니다. 라시드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사우디에서 했던 그대로였어요. 같은 소주, 같은 연고, 같은 라면, 같은 눈물. 나라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상처가 달라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밤이 왔습니다. 배 수석이 시스템 연동 작업에 들어갔어요. 사우디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미국제 레이더와 한국 천궁의 프로토콜이 달랐어요. 물리적으로 케이블을 직결해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우디에서 쌓은 실전 데이터가 있었어요. 파이살이 모래바닥에 그린 바람 데이터, 하심이 코딩한 기류 보정값이 이미 천궁 메인보드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배운 눈이 UAE 사막에서도 열릴 수 있었어요. 작업이 사우디보다 빨랐습니다. 첫 번째 사막에서는 모든 것을 맨 땅에서 시작해야 했지만 2번째 사막에서는 경험이 있었어요. 핏값으로 산 경험이. 하지만 사막의 바람은 나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래바람이 들이닥쳤어요. 페르시아만 쪽에서 몰아친 돌풍이었습니다. 사우디 때와 똑같았어요. 정밀 용접기에 미세한 모래 입자가 파고들었습니다. 찌직. 연기가 났어요. 회로가 탔습니다. 사우디에서 한 번 죽이더니 UAE에서 또 죽었어요. 같은 바람이 같은 기계를 같은 방법으로 죽인 겁니다. 배 수석이 고장난 용접기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초였어요. 3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오다로였습니다. 29살. 양손에 붕대가 감긴 그 청년. 사우디에서 2도 화상을 입은 손이었어요. 물집이 터진 살가죽이 붕대 안쪽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의무병이 말렸어요. 이 손으로는 못한다고. 오다로가 붕대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겹, 2겹. 거즈가 벗겨질 때마다 살점이 딸려 나왔어요. 피가 번졌습니다. 붕대 아래 드러난 손바닥은 사람의 손 같지 않았어요. 물집 자국과 화상 딱지와 갈라진 살가죽이 뒤엉켜 장갑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이미 한 번 태운 손이었어요. 그 손이 인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인두 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500도. 맨손으로 잡으면 30초 안에 살이 타는 온도예요. 오다로는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엔지니어니까요. 열전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방열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안 꼈어요. 이유는 같았습니다. 장갑을 끼면
머리카락 굵기의 케이블 선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거든요. 맨살의 감각으로 잡아야 했어요. 첫 번째 케이블을 접합했습니다. 나비 녹는 냄새가 났어요. 동시에 다른 냄새도 났습니다. 살 타는 냄새. 사우디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두 번째 사막의 텐트 안에 퍼졌어요. 이미 화상을 입은 살 위에 다시 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집 딱지가 녹으면서 진물이 흘렀어요. 그 위로 다시 납을 녹였습니다.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피와 납과 진물이 뒤엉켰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위성통신이 터졌어요. 한국 본사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윤학수 전무, 해외 리스크 관리 책임자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울리는 목소리가 피를 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수석, 미친 노마들어. 사우디까지는 봐줬다. 근데 UAE까지 목숨 걸 이유가 뭐야? 이란이 전면전 각오하고 물량을 쏟아붓고 있어. 핵심 연구원 5명이야. 너들 죽으면 유도무기 사업부가 통째로 날아가. 당장 대사관 장갑차 타고 빠져. 배수석이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지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아부다비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장갑차가 도착한 겁니다. 타면 2시간 안에 대사관에 도착해요.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이 기지가 불타는 걸 뉴스로 볼 수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맞춘 듯 화상회의 스크린이 켜졌어요. 더글러스 펜턴이었습니다. 아부다비 특급 호텔 로비가 배경이었어요.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칼리파, 한국 친구들에게 전해. 사우디에서 운이 좋았을 뿐이다. 두 번째는 없어. 패트리어트도 못 막는 이란 탄도탄을 고철 장난감이 어떻게 막겠어.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야. 제 부하들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이 차는 와인을 홀짝이며 비웃고 있었어요. 저는 배수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나라의 준장이 이방인 앞에 두 무릎을 꿇었어요. 배수석, 사우디를 지켜준 것만으로 족하오. 당신들이 여기서 죽을 이유는 없소. 제발 살아서 돌아가시오.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더는 체면을 지킬 수 없었어요. 사우디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흘 전 전화 한 통에만 비밀 날아와 사우디를 살리고 쉬지도 못한 채 또 날아온 은인들을 제 무능 때문에 이 사막에 묻을 수 없었어요. 배수석이 움직였어요. 제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무릎 꿇은 저를 일으켜 세운 뒤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으로 한 걸음 갔어요. 윤 전무와 통화하던 위성 전화가 콘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장비, 본사와의 유일한 연결선이었어요. 배수석이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오른손에 쥐었어요. 한 번 들어 올렸습니다. 바닥에 내리쳤어요. 쨍, 액정이 갈라졌습니다. 한 번 더, 기판이 튀어나왔어요. 바닥에 놓고 군화발로 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루가 됐어요. 복귀 명령을, 달기를. 이 남자는 자기 발로 짓밟았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안 했던 일이었어요. 사우디에서는 반신반의였다고 했습니다. 가보면 되겠지 했다고. 이번엔 달랐어요. 여기서 빠지면 이 사람들은 진짜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 알면서 도망가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배수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부하들을 둘러봤어요. 한국팀 4명의 얼굴도 봤습니다. 오다로의 붕대 풀린 손도 봤어요. 피 흘리는 식구 버리고 꽁무니 빼는 놈은 우리 집안에 없습니다. 전원 위치 사수해. 경상도 사투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야세르가 통역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차관님, 이 고집불통 한국 아재들이 두 번째 사막에서도 우리랑 같이 죽겠답니다. 3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울음이. 사우디에 이어 UAE에서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병사들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앱둘라 국방장관이 벙커에서 나왔습니다. 권총을 뽑았어요. 철수 헬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종사가 문을 열었어요. 꺼져. 이 기지에 철수는 없다.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장관이 부른 헬기를 장관이 쫓아낸 거였어요. 텐트 안에서 오다로의 인두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타는 냄새가 계속 났어요. 수십 가닥의 케이블이 하나씩 접합돼 갔습니다. 두 번째, 사막에서 두 번째로 태우는 손이었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레이더 표면에 붉은 지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하나, 둘, 셋. 12개의 불빛이 일제히 빛났습니다. 시스템 기동 완료. 사우디의 핏값으로 산 데이터가 UAE 사막 위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북동쪽 끝에서 빨간 점들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3이었습니다. 2초 뒤 7, 3초 뒤 20개. 점들이 쏟아져 내리듯 번지고 있었어요. 이란의 3차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사우디를 뚫지 못하자 모든 것을 UAE에 쏟아본 거예요. 자폭 드론 40대 이상, 뒤에 탄도미사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하 단위로 낙하하는 진짜 주먹이었어요. 사우디 때의 3배 규모였습니다. 기지를 부수고 도시를 부수고 이 나라를 통째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위기관리센터에서 최고 등급 적색 경보가 발령됐어요. 생존 확률 0%, 반경 100km 내 즉각 대피. 이 기지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스크린의 빨간 점들이 초 단위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눈에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 사우디에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 자기들 머리 위에서 재현되고 있었으니까요. 보조 스크린에서 궤적이 갱신됐습니다. 탄도미사일 다수가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남서쪽 5km, 아부다비 국립병원, 중환자실 2층. 산소 호흡기에 연결된 제7살 딸 아미나가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늦둥이였어요. 아내가 45에 겨우 얻은 아이, 선천성 폐질환으로 태어나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든 아이. 지난주 병문안 갔을 때 산소 마스크 너머로 웃으며 제 검지를 꼭 쥐었던 그 작은 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우디에서 나세르 중령이 느꼈을 그 공포가 지금 제 차례였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바닷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의 파이살이 모래바닥에 그려줬던 그 바람이었습니다. 밤마다 불어오는 해풍이 협곡을 때리며 거대한 모래 회오리를 만드는 바람. 미국 레이더의 눈을 멀게 하는 바람이었어요. 전궁은 달랐습니다. 사우디의 하심이 입력한 기류 데이터가 레이더 보정값을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었어요. 모래 회오리의 궤적을 따라 탐지 주파수가 자동으로 우회했습니다. 사우디에서 피로 산 데이터가 UAE 하늘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적이 모래 회오리 속을 타고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레이더였다면 이 순간 화면이 깨끗했을 거예요. 클리어, 이상 없음. 사우디에서 그랬듯이, 3일 전 이 기지에서도 그랬듯이 전궁의 스크린에는 빨간 점이 전부 잡혀 있었습니다. 한 놈도 빠짐없이. 비호복합 체계가 먼저 움직였어요. 기관포 화염이 밤하늘을 가르며 드론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드론이 터졌어요. 한 대, 두 대. 연쇄적으로 하늘에서 불꽃이 피고 파편이 모래 위로 비처럼 흩어졌습니다. 시간을 벌었어요. 진짜 적은 아직 구름 위에 있었으니까요. 배 수석이 조용히 발사 콘솔 앞에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사우디에서 하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만 길을 날아와 이 시스템을 살려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비켜줬어요. 라시드가 휠체어를 밀고 콘솔 앞에 섰습니다. 화상 붕대가 감긴 오른손이 발사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쏘는 건 이 하늘의 주인이 해야 합니다. 배 수석이 말했어요. 야세르가 통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라시드의 눈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탄도미사일이 구름을 뚫고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라시드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버튼을 박살낼 듯이 내리쳤어요. 기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궁의 요격 미사일이 솟구쳤어요. 32발 일제 발사.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 뒤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수십 미 높이로 들어 올려졌어요. 32줄기의 하얀 연기가 밤하늘을 찢으며 수직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요격이 터졌어요. 상공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연쇄적으로 하늘이 터졌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이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빛났어요. 미국 AI의 연산 속도가 3초 단위로 궤적을 재계산하는 동안 천궁의 하드웨어 반응 속도는 0.3초 만에 유도 경로를 확정해버렸습니다. AI가 생각하는 사이에 한국 미사일은 이미 날아가고 있었어요. 100%. 단 한 발의 누락도 없었습니다. 드론도 탄도탄도 남서쪽을 향하던 그 궤적도 전부 하늘에서 사라졌어요. 아미나가 있는 병원 위로 떨어질 뻔했던 죽음이 한국이 만든 불꽃이 되어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미국 군사분석관 존 밀러의 시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하드웨어의 반응 속도가 우리 AI 연산을 앞질렀다. 사우디 특사 칼리드 빈 살만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우디 패트리어트 다 치우고 전부 한국산으로 바꿔. 아부다비 호텔에서 화면을 보고 있던 더글러스 펜턴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를 본인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30초 뒤 본사에서 파면 통보가 왔습니다. 통제실에서 함성이 터졌어요. 울음이었어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피투성이 병사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끌어안았어요. 오다로의 불에 탄 손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잡아 이마에 갖다 대며 울었습니다. 그린을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빨간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우디에 이어 UAE까지 두 번째 하늘이 살아난 겁니다. 진짜 클리어, 진짜 안전. 돈으로 산 게 아닌 피로 지킨 하늘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진짜 아침이었어요. 며칠간 이 기지의 아침은 잿빛이었습니다. 연기와 먼지와 피 냄새가 뒤엉킨 새벽이었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빨갰어요. 사막의 하늘이 원래 이렇게 넓었다는 걸 며칠 만에 처음 느꼈습니다. 위성 라디오가 울렸어요. 5km 밖 국립병원에서 보낸 통신이었습니다. 아미나가 웃고 있다고 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간호사에게 손을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활력, 징후 안정, 호흡, 정상, 무릎이 꺾였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쥔 채 모래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에서만 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사우디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세르 중령이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똑같이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딸 사라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두 나라의 군인이 같은 자세로 같은 눈물을 흘린 거였어요. 앱둘라 장관이 기지를 걸었습니다. 폐허 위에 서 있는 천궁포대를 지나 맨몸으로 발사대를 끌었던 밧줄 자국이 파인 모래 위를 지나 오다로의 피가 떨어진 납땜 작업대를 지나갔어요. 한 발짝 한 발짝이 느렸습니다. 배 수석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꺾어 절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이 나라 국방의 최고 권력자가 기름때 묻은 한국 엔지니어 앞에서 상체를 접은 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말로는 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요. 오후에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원유 2,400만 배럴, 최고 품질, 유조선에 꽉꽉 채워서 한국을 향해 즉시 출하. 사막의 나라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장부에 적히는 거래가 아니라 피로 맺은 형제에게 바치는 선물이었어요. 사우디에서도 결의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천궁 10호대 정식 계약, 32억 달러, 그리고 한국과의 합동 훈련 센터 건립. 미국이 매뉴얼만 던져주고 떠났던 방식과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기술을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심고 가르치겠다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심이 사우디 센터 1기 교관으로 임명됐어요. 팔을 잃은 21살 청년이 후배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UAE에서는 라시드가 교관이 됐어요. 화상 붕대가 감긴 손으로 천궁의 콘솔을 두드리며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배 수석과 4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짐을 쌌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어요. 처음 들고 온 낡은 배낭이 전부였습니다. 환송식을 준비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배 수석이 거절했습니다. 안 합니다. 5명이 활주로를 걸었어요. 사우디에 처음 내렸을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의 낡은 배낭. 달라진 건 오다로의 양손이었어요. 두 겹의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한 겹, UAE에서 한 겹. 두 나라의 사막이 남긴 훈장이었어요. 저는 뛰었습니다. 아미나를 안고 뛰었어요. 병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의사가 말렸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이 아이의 하늘을 지켜준 사람들의 등을. 수송기 트랩에 올라서던 배 수석의 등에 대고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배 수석이 돌아봤어요. 아미나를 안고 서 있는 제가 보였을 겁니다. 7살 딸이 제 목에 매달려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몰랐어요. 며칠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머리 위에서 죽음을 걷어냈는지. 배 수석의 발이 트랩 위에서 멈췄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사람도 딸이 있다고 했어요. 졸업식도 못 가준 딸이 한국에 있다고.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제 앞에 섰어요. 끌어안았습니다. 거칠고 뜨거운 포옹이었어요. 등짝을 때렸습니다. 배 수석도 제 등을 때렸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었어요. 아미나가 작은 손을 뻗어 배 수석의 뺨을 만졌어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미나가 깔깔 웃었어요. 배 수석의 눈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투박한 경상도 사나이가 이방인의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수송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은빛 동체가 사막의 햇살에 반짝이며 작아져 갔어요. 저는 아미나를 아는 채 그 점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만 겐박이란 혁명 수비대 지하 작전실에서 하산 모가다미 소장이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도 UAE도 빨간 점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뚫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 수비대 내부에서 자조 섞인 말이 돌았어요. 미국이 판 무기는 도망쳤다. 한국이 세운 방패는 남았다. 2400년 전 춘추전국 시대에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 오직 방어만으로 전쟁을 끝낸 사람.
공격하지 않되 날아오는 죽음은 전부 막았어요. 편을 가르지 않되 살려달라는 손은 전부 잡았습니다. 한국은 사우디를 지켰어요. UAE도 지켰습니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고 어느 나라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날아오는 미사일만 막았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만든 무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날아오는 죽음을 막을 뿐이에요. 아미나가 제 목에 매달린 채 잠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이 아이의 무게가, 이 아이의 숨소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웠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이 팔고 도망친 하늘을 한국이 되찾은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50억짜리 미국 미사일은 3천만 원짜리 플라스틱 드론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패트리어트는 17분 만에 종이장이 됐습니다. 미국 기술진은 2000페이지짜리 면책 계약서를 던지고 벙커로 사라졌습니다. 유럽도 전원 플러그를 뽑고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건 5명이었습니다. 소주로 썩어가는 상처를 닦았습니다. 라면으로 피 흘린 병사의 배를 채웠습니다. 500도짜리 인두를 맨손으로 쥐고 두 나라의 사막에서 살을 태웠습니다. 호텔 키는 모래에 던졌습니다. 복귀 명령은 군화발로 밟아 부쉈습니다. 사우디의 하늘이 살아났습니다. 쉴 틈도 없이 나라가 UAE의 하늘도 살렸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땅에 닿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 그리고 숫자로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21살 징집병이 팔 잘린 몸으로 기어가 발사 버튼을 누른 것. 67세 퇴역 하사가 모래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린 바람길이 미국 슈퍼컴퓨터를 이긴 것. 29살 엔지니어가 두 번째 사막에서 같은 손을 또 태운 것. 계약서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니까 한 겁니다. 돈으로 산 방패는 첫 번째 미사일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방패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홍익인간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미국은 계약서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 나라의 하늘을 지켰습니다.